한국은 절대 못 만듭니다. 일본의 한 고위 관료가 평생 단언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눴습니다. 한국이 반세기 넘게 닫혀있던 그 문을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열어젖혔거든요. 강철보다 13배 강하면서 무게는 4분의 1뿐인 꿈의 검은 실. 그 기술을 손에 넣기까지 한국은 17회의 적자를 버텼습니다. 그 소식에 일본 전체가 초비상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가두려던 자물쇠가 어떻게 한국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었을까요? 일본의 독점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전말을 그 장본인이 지금 직접 고백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도자기 잔이 사무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아주 멀게 들렸어요. 갈색 커피가 회색 카펫 위로 천천히 번져나가는 게 곁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닦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내 두 눈이 책상 위 모니터에 단단히 박혀 있었거든요. 한국의 우주발사체가 하얀 화염 기둥을 토해내며 하늘로 솟구치는 영상이었습니다. 발사대를 박차고 오르는 거대한 몸체, 그 매끈한 동체와 위성을 감싸고 있는 덮개. 카메라가 동체를 가까이 잡았을 때 나는 내 무릎이 살짝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나는 바로 그 순간 보고서 한 줄로 확인했거든요. 한국산 탄소섬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치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끝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커피의 맛이 입안에 도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30해가 넘도록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단 하나의 신념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진 소재 기술은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영원한 무기라는 신념이었죠.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한 한국은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위에서 일했고 그 믿음 위에서 출세했고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는 저 발사체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의 소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탄소섬유라는 물건입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검은 실인데 이걸 여러 가닥으로 정교하게 엮으면 강철의 13배에 달하는 강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강철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엄지손가락 굵기의 탄소섬유 다발 하나가 사람을 가득 태운 대형 버스를 통째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서 깃털처럼 가볍죠. 그래서 별명이 꿈의 신소재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모든 첨단 산업이 탐내는 마법 같은 재료인 셈이죠. 그리고 이 마법을 부릴 줄 아는 나라가 이 넓은 세상에 딱 둘뿐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그 중에서도 일본의 위세는 압도적이었어요. 우리 도레이라는 한 기업이 혼자서 세계 시장의 절반이 넘는 양을 공급했고 일본 기업을 전부 합치면 세계 시장의 4분의 3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반세기도 더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철옹성이었죠. 누구도 그 성벽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사 영상이 뜬 직후였어요. 내 책상 위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휴대폰까지 진동했어요. 차관실에서, 산업기술국에서, 그리고 도레이 본사에서까지.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들을 보며 나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차관실 비서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미야모토 심의관님, 지금 한국 발사 보셨습니까? 저 발사체에 들어간 소재 말입니다. 한국이 정말 자기들 기술로 만든 게 맞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라니요.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심의관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등급은 한국이 절대 못 만든다고요. 우리 마지막 자물쇠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게 뭡니까? 위성을 감싼 저 덮개도, 동체도 전부 한국산이라는데요. 저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심의관님,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어요. 곧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겨우 그 말을 짜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우리 부서 후배 직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심의관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발사 완전 성공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소재 독점이 무너졌다고요. 후배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세계 각국 언론의 속보가 빨갛게 떠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어요. 미국 언론은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벽을 깼다고 합니다. 유럽 쪽은 일본의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쓰고 있고요. 심의관님, 이거 정말 한국이 해낸 겁니까? 우리가 평생 못한다고 했던 그 등급을요.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면서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어요. 진정해요. 일단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진정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늘 익숙하던 사무실 공기가 그날따라 숨이 막히게 답답했습니다. 발밑에서는 깨진 잔 조각이 발을 옮길 때마다 사그락 소리를 냈고요. 문득 바로 얼마 전에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고위 간부들 앞에서 제가 직접 보고를 하던 자리였어요. 그날 저는 자신만만하게 단언했었죠. 한국이 일반 등급은 어찌어찌 만들었을지 몰라도 우주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최고 등급은 절대 못 만듭니다. 그건 일본과 미국만의 영역이에요. 한국이 거기까지 오는 일은 우리 생애엔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간부들이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제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깨진 잔이나 빗발치는 전화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이 어려운 기술 하나를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전략 전체가, 일본이 한국을 다루던 방식 전체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에 걸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미야모토 레이코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전략 물자를 담당해온 관료죠. 어떤 소재를 누구에게 팔고 또 누구에게는 팔지 않을 것인가. 그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일이 제 평생의 업무였습니다. 저는 그 칼이 무뎌질 일은 영원히 없다고 믿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자신만만했던 그 무기가 어떻게 제 손 안에서 부서졌는지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굴복시키려 휘두른 칼이 어떻게 그 나라를 도리어 가장 강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17해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곧 무너질 성벽 위에 앉아 한가로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17해 전,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리내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탄소섬유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다는 보고였어요. 효성이라는 회사였죠. 저는 그 보고서를 흔들며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후배 직원이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거 봤어요? 한국이 탄소섬유를 만들겠다는데요. 진심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자기들이 지금 뭘 건드리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후배도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모하네요. 우리가 반세기를 매달려서 겨우 만든 걸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가 따라잡겠다니요. 돈만 날릴 텐데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0년 안에 다 까먹고 결국 다시 우리한테 살아옵니다. 두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욕심만 앞서요. 하긴 욕심으로 될 일이 아니죠. 이건 시간과 노하우의 싸움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저는 따끈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 녹차의 향이 코끝을 스쳤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참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미 결승선을 한참 앞서 달리고 있었고 한국은 이제 막 출발선에 신발끈을 묶고 있었으니까요. 그럴 만했습니다. 탄소섬유 제조라는 건 정말이지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기술 가운데 하나거든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1500도가 넘는 불의 가마속에서 끊임없이 구워냅니다. 그 안에서 분자의 배열이 단일도만 어긋나도 가마의 온도가 단 몇 도만 흔들려도 그 실은 제 강도를 잃고 맥없이 끊어져 버려요. 수십 년의 노하우와 천문학적인 투자,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패가 켜켜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저는 그 경지를 예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예술을 저에게 처음 가르쳐준 분이 있었습니다. 후지타 박사님이라고 일본이 처음 탄소섬유를 상업 생산하던 시절부터 그 가마 앞을 지켜온 분이었죠. 제가 갓 입사한 젊은 관료였을 때
박사님은 저를 직접 공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쳐왔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묵직한 소음이 발바닥까지 울렸고 공기 중에는 무언가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가마 안에서 검은 실이 붉게 달아오른 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박사님은 그 가마 앞에 서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미야모토,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나? 검은색입니다. 박사님. 아니야. 박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향해 두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돈의 색이고 힘의 색이다. 이 실한 가닥에 일본의 미래가 걸려 있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걸 우리만큼 만들지 못해. 그러니 이건 우리의 칼이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묘한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손에 쥔 힘의 무게가 그 뜨거운 공장 안에서 고스란히 제 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미야모토. 칼은 영원히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사님? 우리 기술이 흔들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들어라. 옛날에 이 기술의 선두는 우리가 아니었어. 우리도 처음엔 남의 것을 보고 배웠고 죽을 힘을 다해 그들을 따라잡았지. 그리고 끝내 그들을 넘어섰다. 우리가 그들을 넘었듯이 언젠가 누군가는 우리를 넘어선다.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절박한 자 앞에서는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야.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늘 다음 칼을 준비해야 한다. 저는 그 말에 가볍게 웃고 말았습니다. 박사님은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를 넘어설 나라는 당분간 없습니다. 적어도 제 평생은요. 박사님은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때 그 한숨의 의미를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그 경고를 늙은 기술자의 괜한 노파심 정도로 여기고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기술 장벽은 너무나 높았고 그 벽을 넘을 나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한국은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늘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변변치 않고 땅도 좁고 핵심 소재는 죄다 남에게 기대야 하는 나라. 저는 한국의 그런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처의 자료실에는 한국이 과거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였던 기록부터 핵심 부품 하나가 없어 자랑하던 공장이 멈춰 설 뻔했던 사례까지 한국의 약점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송금 보듯 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자료실에서 그 두툼한 한국 분석처를 넘겨보며 사사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사키 씨,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알아요? 의존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전부 남의 것에 기대고 있죠. 우리 소재, 우리 부품, 우리 장비. 한국이 만드는 그 멋진 물건들 안에는 알고 보면 일본의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사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벗어나려고 꽤 애쓰지 않습니까? 국산화라는 걸 끈질기게 시도하던데요. 시도해야 하겠죠. 하지만 시도와 성공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장 깊은 곳에 자물쇠는 절대 못 쟱니다. 그게 바로 탄소섬유 같은 소재예요. 겉껍데기는 흉내낼 수 있어도 심장은 못 만들어요. 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운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단언하며 분석처를 탁 덮었습니다. 묵직한 종이 뭉치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이 한국의 목줄을 영원히 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그 목줄을 다름 아닌 제 손으로 끊어낼 날이 올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런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여러분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타는 최신 여객기 있죠. 보잉 787 같은 비행기는 동체의 절반이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시트만 1000장이 넘었는데 그걸 거의 우리 일본 기업이 도맡아 공급했어요. 그 비행기가 하늘을 한 번 날 때마다 일본의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국 전투기 KF-21조차 우리가 만든 소재 없이는 단 한 대도 하늘에 띄울 수 없었습니다. 우주로 쏘는 로켓,
인공위성, 미사일, 풍력 발전기의 거대한 날개, 그리고 미래 산업이라 부르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이 검은 실이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안 쓰이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골프채와 자전거, 병원의 첨단 의료 장비, 빠르게 달리는 고속 열차의 부품에까지 이 검은 실이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매일 손에 쥐는 물건 속에 일본의 기술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빠짐없이. 세상의 첨단이라는 첨단은 죄다 우리 손바닥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일본인으로 태어난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라가 첨단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우주로 로켓을 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판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사실을 즐겼어요. 아주 깊이 즐겼습니다. 한 번은 외신 기자가 저에게 한국의 도전을 어떻게 보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빙빙 돌리며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한국이요? 그들이 우리 수준의 탄소 섬유를 만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도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쌓은 시간을 한국이 따라잡을 방법은 없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요? 제가 평생 이 일을 해왔다는 게 근거입니다. 이 분야에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날, 저는 그것을 오려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까지 했어요. 제 자신감의 증표처럼요. 여러분, 제가 평생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을 말씀드릴까요? 몇 해 전, 일본이 한국을 향해 핵심 소재의 수출을 틀어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몇 가지 소재였죠. 한국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고 한국 정부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전략을 짜던 회의실에 바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날 회의실은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강한 조치가 아니냐며 걱정했고 또 누군가는 한국의 반발을 우려했어요. 저는 회의 탁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모였어요. 여러분, 소재는 일본의 칼입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 손바닥 위에 있어요. 우리가 주먹을 살짝 쥐기만 해도 한국의 공장은 멈춥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할 쪽은 한국입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야모토 심의관님, 반도체 소재는 한국이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워낙 끈질겨서요. 찾아내라고 하세요. 그 정도는 내어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칼은 따로 있어요. 탄소섬유예요. 그건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쥐고 있는 한, 한국의 우주도, 한국의 국방도, 우리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자물쇠입니다. 마지막 자물쇠라. 상석에 앉아있던 간부가 그 말을 천천히 곱씹으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미야모토 심의관 말이 맞아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물쇠는 모자입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힘이 제 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또 한 번 그 묘한 쾌감이 번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상석에 앉아있던 간부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야모토 심의관,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일본이 든든해.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칼을 잘 갈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칼, 앞으로도 한국 쪽으로 잘 겨눠두게. 녹슬지 않게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이 칼은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무뎌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 마지막 자물쇠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그 가마의 비밀을 푸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아. 내 평생엔 절대 못 봐. 후지타 박사님은 늘 다음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완벽한 칼을 두고 무슨 다음 칼이 필요하겠어.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 위에 일본의 전략을 통째로 쌓아 올렸어요. 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소재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그 의존이 일본의 영원한 우위를 보장한다는 확신. 그 확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 그리고 후지타 박사님의 그 한숨이 무엇을 예감한 것이었는지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한국산 탄소섬유 시료가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을 그저 비웃음거리로만 보았습니다. 우리 부처는 경쟁국의 소재를 입수해 분석하는 일을 늘 해왔어요. 그날 책상 위에 놓인 한국산 시료를 저는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가느다란 검은 실 다발이었어요. 며칠 뒤 분석 담당 연구원이 두툼한 평가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어요. 이게 시료라고요? 강도가 들쭉날쭉하고 일정 장력만 넘으면 그냥 끊어진다니. 가닥마다 품질이 다르다고요? 네, 심의관님. 같은 묶음 안에서도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가닥은 그럭저럭 버티는데 바로 옆 바닥은 힘없이 끊어집니다. 이건 그냥 검은 실이지 탄소섬유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불량품도 이런 불량품이 없습니다. 연구원도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만들기는 만든 모양인데 항공기나 우주선에 쓸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곳에는 검증된 소재만 들어가니까요. 이런 들쭉날쭉한 물건을 누가 비행기에 쓰겠습니까? 맞아요. 만들면 뭐합니까? 팔 데가 없는데요. 수고했어요.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보관해 두세요. 저는 그 시료를 책상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났어요. 그 안에는 저희 오만한 인터뷰 기사도 함께 들어 있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탄소섬유는 비행기와 전투기와 우주선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죠. 그래서 검증된 회사의 제품만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우리 일본 기업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단단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한국 회사의 제품을 누가 선뜻 사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한 가지 영악한 수를 더 두었습니다. 한국이 시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가격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저는 그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세요.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제품이 아무리 싸봤자 우리보다 비쌀 겁니다. 검증도 안 된 데다 가격 경쟁력까지 없으면 한국 회사는 만들어도 팔 데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손 쓸 것도 없습니다. 제 발로 무너지게 그냥 두면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야 합니까? 한 임원이 묻자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잠깐의 손해입니다. 한국 회사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다시 가격을 올리면 돼요. 그동안의 손해는 몇 배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싹은 자랄 때 밟아야 하는 법이에요. 그 전략은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한국의 그 회사는 만들 수는 있게 됐는데 정작 팔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한국 안의 기업들조차 검증됐다는 이유로 우리 일본 제품을 수입해 갔습니다. 자기 나라 회사 제품을 두고 말이죠. 그 회사의 탄소섬유 사업은 만들면 적자, 또 만들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를 잠깐 멈칫하게 만든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한국 회사가 드디어 첫 대형 고객을 잡기 직전이라는 첩보였어요. 유럽의 한 풍력 발전 회사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한국산 탄소섬유를 시험 삼아 써볼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자마자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이건 막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곁에 있던 사사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작 풍력 회사 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일인가요? 사사키 씨, 모르는 소리예요. 첫 고객 하나가 무섭습니다. 그게 실적이 되고 그 실적이 또 다음 고객을 부르거든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는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바퀴가 구르기 전에 바퀴살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유럽 회사와 오래 거래해온 우리 쪽 영업 라인을 통해 은근한 말 한마디를 흘렸어요. 검증도 안 된 신생업체의 소재를 풍력 날개에 썼다가 그 거대한 날개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요. 굳이 그런 모험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을 그 회사에만 슬그머니 더 깎아주었습니다. 미끼를 던진 셈이죠. 며칠 뒤 그 유럽 회사는 한국산 검토를 조용히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사키를 향해 흐뭇하게 웃었어요. 봤죠?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그럴듯한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창고에 쌓이는 짐짝일 뿐입니다. 우리는 굳이 그들의 가마를 직접 부술 필요도 없어요. 사줄 사람의 손목만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사사키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좀 집요하다 싶을 만큼 막으시네요. 한국 회사 입장에선 거의 다 잡은 계약이었을 텐데요. 저는 그 말에 표정을 싹 굳히고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싹은 흙을 뚫고 올라오기 전에 밟아야 합니다. 한번 햇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턴 밟기가 어려워져요. 희망이라는 건 말이죠, 사사키 씨. 아예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한 법입니다. 자라기 전에 꺾어야 덜 아프거든요. 물론 꺾이는 쪽 이야기지만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나라의 오랜 꿈에 겨우 닿으려던 작은 불씨 하나를 손끝으로 가볍게 비벼 꺼버린 셈이었어요. 그러고도 저는 죄책감이라곤 손톱만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저녁, 평소에는 아껴두던 비싼 와인을 한 병 따서 혼자 자축했어요.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천천히 흔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강자의 여유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100번을 시도해도 그 100번을 모조리 제 손으로 꺾어줄 수 있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비웃으며 꺼버렸다고 믿었던 그 불씨는 사실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저 멀리 한국의 어느 뜨거운 가마 속에서 그 불씨는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제소제학회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그곳에서 일본 부스는 단연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섰고 너도 나도 우리 소재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었죠. 저는 그 한가운데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반면 행사장 한쪽 구석에는 한국 회사의 작은 부스가 외롭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횡하니 한산했습니다. 저는 동료와 함께 그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한국 부스 보이죠? 아무도 안 가네요. 당연한 일이죠. 검증도 안 된 물건을 누가 사겠어요. 좀 안쓰러울 정도네요. 그때였습니다. 그 한국 부스를 지키던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경을 쓴 눈빛이 유난히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기술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제품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년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눈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우리는 검증된 소재만 다룹니다. 한 10년쯤 더 만들어 보시고 그때도 회사가 남아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제 말에 그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곁에 있던 통역이 난처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내밀었던 명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10년 뒤라니. 그땐 당신 회사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제가 받지도 않고 돌려보낸 그 명함의 주인을 저는 한참 뒤에 아주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차분한 눈빛의 한국 기술자가 훗날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매년 그 회사의 실적 보고서를 빠짐없이 챙겨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제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보고서가 올라오는 날이면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느긋하게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해, 적자. 그 다음 해, 또 적자. 그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적자.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어요. 적자의 규모가 줄어드는 듯 하다가도 이듬해엔 다시 불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탄소 섬유에 쏟아부은 돈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올라왔을 때 저는 보고서를 탁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군요. 이건 경영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곧 포기하겠죠. 누가 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 방에 서류를 가지고 들어온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한국 동향을 담당하던 사사키라는 친구였어요. 심의관님,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이 회사가 적자가 이렇게 쌓이는데도 사업을 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보통 기업이라면 진작 손을 들었을 텐데요. 뭔가 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사사키 씨, 그건 끈기가 아니라 오기예요. 자존심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곧 한계가 옵니다. 적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사키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그 표정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이 곧 두 손을 들고 다시 우리 문을 두드릴 거라고 저는 내심 그날을 기다리기까지 했거든요. 한국 측 인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소재를 사러 오는 장면을 상상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솔깃한 첩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한국 회사의 이사회에서 마침내 탄소섬유 사업을 접자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터져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사회 이사가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사업 철수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일부 주주들은 돈도 안 되는 사업을 왜 계속 붙들고 있냐며 회사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손뼉을 칠 뻔했어요. 마침 방에 들어온 사사키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사키 씨, 이거 봐요. 제가 뭘 했어요. 결국 한계가 온 겁니다. 이사회에서 철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다잖아요. 이제 곧 그 가마의 불이 꺼질 거예요. 저는 바로 이날을 기다렸어요. 그럼 한국은 결국 다시 우리 소재를 사야겠군요. 당연하죠. 십몇 년을 헛고생한 셈이에요. 그 돈으로 그냥 우리 걸 사다 썼으면 마음 편했을 텐데.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날 퇴근길에 평소보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두 손을 드는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후속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툭 떨어뜨렸어요. 그 회사의 오너 경영진이 이사회의 철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는 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회사 회장이 했다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한국이 진짜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누가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이런 핵심 소재 하나쯤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된다고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연구 개발 투자를 보란듯이 더 늘렸습니다. 적자를 뻔히 보면서도요. 저는 그 보고서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 국가의 미래라니. 우리에게는 철저히 돈과 힘의 문제였던 그것이 저들에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돈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가 정말로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적자가 쌓이고 또 쌓이는데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돈을 들이부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보통의 기업이라면 진작 사업을 접고도 남았을 그 긴 세월 동안 그 회사는 가마의 불을 단 한 번도 끄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웃음 속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의 숫자를 볼 때마다 그 가시가 조금씩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 현지에서 올라온 동향 보고서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그 회사의 한 베테랑 연구원에 관한 짧은 언급이 있었어요. 이름은 정우진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의 한 공장에서 1000도가 넘는 가마 앞을 1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라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처음 입사했을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긴 세월이었던 거죠. 주변에서는 다들 그만두라고 했고 가족조차 다른 회사로 옮기라고 했지만 그는 그 뜨거운 가마 앞을 끝내 떠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그가 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아빠는 왜 그 회사에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이건 회사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책상에 내려놓는 것조차 잊었어요. 관자놀이가 살짝 욱신거렸습니다. 나라 일이라니. 일개 기업의 연구원이 어째서 그걸 나라 일이라고 부르는 걸까? 우리에게 탄소 섬유는 돈이었고 힘이었고 칼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라의 운명 같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다른 나라를 누르는 데 썼을 뿐이죠. 그런데 저 한국의 연구원은 같은 검은 실을 두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걸 만들려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번 다시 누구의 손바닥 위에 놓이지 않으려고 만들고 있었어요. 두 번 다시 일본이 주먹을 쥘 때마다 가슴을 졸이지 않으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었던 어떤 뼈아픈 기억이 저 가마의 불을 10년 넘게 꺼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어요. 아니야.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기술의 벽은 의지만으로 넘는 게 아니야. 한국은 결국 저 끊어지는 검은 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야. 마음이 아무리 절박해도 가마의 온도는 마음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어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떫은 맛이 혀에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는 이미 깊이 박혀버린 뒤였어요. 한 번 박힌 그 가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한국의 회사가 세상을 향해 첫 번째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영원할 거라 믿었던 성벽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첩보를 읽던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사무실 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균일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한국 동향 보고서를 그저 가벼운 아침 간식처럼 펼쳐들었어요. 또 적자 이야기겠거니, 또 밑빠진 독 이야기겠거니 하면서요. 그런데 첫 문단을 읽는 순간 들고 있던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펜이 책상을 구르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그걸 주울 생각도 못했어요. 두 눈이 종이 위 한 문장에 단단히 박혀버렸거든요. 그 한국 회사가 마침내 첫 대형 고객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도 팔지 못하던 그 회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국 안에 큰 기업이 그동안 잘 쓰던 우리 일본 제품을 두고 자기 나라 회사의 탄소 섬유로 갈아탔다는 첩보였습니다.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어요. 글자가 바뀌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어요. 명치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운이야. 한번 어쩌다 잘 나온 묶음을 갖고 계약을 딴 거겠지. 양사는 또 다른 이야기야. 곧 품질이 들쭉날쭉해지면 그 한국 고객도 후회하면서 다시 우리 문을 두드릴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책상 위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레이 본사였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야모토 심의관님, 지금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한국 그 회사가 우리 고객을 가로챘다는데요. 도레이의 한 임원이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그 목소리가 그날은 한 톤 높아져 있었어요. 네, 저도 방금 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일입니다. 일시적이라뇨? 그 고객이 우리랑 거래한 게 몇 년인데요. 그걸 한국 회사한테 넘겼단 말입니다. 우리 영업팀이 발칵 뒤집혔어요. 위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저는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진정하세요. 한국 제품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 고객도 싸다는 이유로 잠깐 손을 댄 거지. 사고 한 번 나면 곧바로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쌓은 신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어요. 며칠만 지켜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심의관님 말씀을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이 분야를 평생 봐왔습니다. 한국은 곧 제풀에 무너집니다. 마음 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깨달았어요. 방금 그 호언장담이 사실은 도레이 임원이 아니라 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인터폰을 눌러 사사키를 불렀어요. 누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사사키 씨, 지금 바로 한국 시료를 다시 입수하세요. 가장 최근 것으로요. 그리고 우리 연구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세요. 가닥마다 강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일정 장력에서 끊어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여다보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표정이 좀 별일 아니에요.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빨리요. 사사키가 방을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거기엔 오래전 제가 던져 넣어둔 한국산 시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물건이 불량품이라며 비웃던 그 시절, 참고용으로 보관해 두라며 던져 넣었던 바로 그 시료요. 그 옆에는 한국이 한 세기가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잡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제 인터뷰 기사도 함께 누렇게 변색된 채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오래된 시료를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가느다란 검은 실 다발이었어요. 그때는 가닥마다 굵기가 들쭉날쭉했고 손으로 살짝 당기기만 해도 힘없이 끊어지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코웃음을 쳤었죠. 이건 그냥 검은 실이지 탄소섬유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회사가 만든 물건이 우리 고객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오래된 시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검은 실 다발이 십몇 년의 세월을 건너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둔탁하게 들렸어요.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담당 연구원이 두툼한 평가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늘 한국 시료를 들고 올 때면 쓴웃음을 짓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때요? 또 들쭉날쭉하죠? 가닥마다 다 다르죠? 저는 먼저 그렇게 물었어요. 거의 그렇다고 대답해 주기를 빌면서요. 하지만 연구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의관님, 그게 좀 이상합니다. 예전 그 물건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닥마다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묶음 안에서도 다른 묶음과 비교해도 강도가 고르게 나옵니다. 일정 장력에서 끊어지던 그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평가서를 받아들었는데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정말 그 한국 회사 물건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출처를 3번 확인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공장 물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량품이라고 비웃던 그곳 맞습니다. 연구원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더 이상 그냥 검은 실이 아닙니다. 일반 산업용으로는 충분히 쓸만한 수준입니다. 항공이나 우주 같은 최고 등급은 아직 아니지만요. 저는 그 평가서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일렁였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잘 나온 거예요. 다음 묶음, 그 다음 묶음도 계속 가져와서 분석하세요. 분명히 어디선가 무너집니다. 그 가마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세기를 매달린 기술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잡힐 리가 없어요. 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물러난 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운이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반복하면 그게 진짜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게 다음 달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달에도 연구원은 새 시료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묶음도 편차가 없습니다. 지난번과 같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더 까다롭게 시험해봤어요? 네. 더 가혹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연구원은 같은 보고를 들고 왔어요. 편차가 없다. 강도가 고르다. 끊어지지 않는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이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그걸 운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운은 한 번 옵니다.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이건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료를 뒤지고 한국 현지 동향을 샅샅이 살피고 그 회사의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요.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제 마음속 가시는 점점 더 깊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후지타 박사님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절박한 자 앞에서는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야.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그 목소리를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떨쳐낼수록 그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천장의 어둠 속에서 그 오래된 검은 실 다발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 한국 회사가 세계를 향해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더 높은 등급의 탄소 섬유를, 그것도 순전히 자기들 기술로 만들어냈다고요. 이제 세계에서 그 등급을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한국이 바로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온 세 번째 나라라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회의 중이었습니다. 사사키가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제 귀에 대고 그 소식을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탁자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세 번째라고요? 한국이? 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어려운 등급의 탄소 섬유를 자체 기술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한국이 절대 못 만든다고 가장 큰 소리를 쳐온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등 뒤에서 누군가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악어가 입을 벌리듯 저는 제 불안을 미소 뒤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발표는 발표일 뿐입니다. 한국이 늘 하는 그 과장된 홍보예요. 실험실에서 샘플 몇 가닥 잘 뽑아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양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주와 항공에 쓰는 최고 등급은 실험실 샘플과 공장 양산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외신들이 이렇게 크게 다루는데 우리도 뭔가 입장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이요? 그럼요.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곧바로 우리 측의 공식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한국의 발표는 과장되었으며 실험실 수준과 실제 양산 수준은 전혀 다르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최고 등급 소재는 여전히 일본만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며칠 뒤 한 외신 기자가 다시 저를 찾아와 한국의 발표를 어떻게 보냐고 물었어요. 저는 펜을 빙빙 돌리며 예전과 똑같이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한 가닥 잘 뽑았다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우주로 가는 로켓에 들어가는 소재는 가닥 하나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검증된 회사의 물건만 씁니다. 한국이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물건을 누가 사람 목숨이 걸린 곳에 선뜻 쓰겠습니까? 발표는 누구나 합니다.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 신뢰를 쌓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엔 영원히 못 쌓을 수도 있어요. 한번 사고가 나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차갑게 웃으며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도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한국이 등급을 올렸다고 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예전처럼 사줄 사람의 손목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손목이 제 손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유럽에서 왔어요. 예전에 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막았던 그 유럽 풍력 회사 말고
또 다른 유럽 회사가 한국산 탄소섬유를 자기들 풍력, 발전기 날개에 쓰기로 정식 계약했다는 첩보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번엔 또 어디예요? 그쪽 영업 라인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막지 못했어요? 사사키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의관님. 그 회사 측에서 한국산 품질이 우리 것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데 가격은 더 낮다고 판단했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가격을 더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는데도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보다 싼데 품질까지 같다고요? 네. 그쪽 기술자들이 직접 시험해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우리가 검증 운운하며 막았던 그 일을 그쪽 업계에서 알게 된 모양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본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과 손잡으려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검증이 안 됐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어떤 거래든 흔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법의 주문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주문이 오히려 한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무렵 도레이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임원이 아니라 더 윗선이었어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야모토 심의관님, 우리 고객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 쪽 거래처 몇 곳이 한국산을 함께 쓰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예전엔 우리가 안 판다고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심의관님,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흔들리는 건 일반 등급뿐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최고 등급, 우주와 항공에 들어가는 그 등급은 여전히 우리 겁니다. 거기만 지키면 됩니다. 일반 등급 몇 개는 내어줘도 괜찮아요. 정말 그 최고 등급은 안전한 거죠. 거기까지 한국이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끝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건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담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조차 공허하게 울렸어요. 도레이 같은 거대 기업이 일개 관료인 제게 전화를 걸어 괜찮으냐고 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무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올라온 보고였어요. 사사키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엔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가 한국산 탄소섬유를 두 번째 공급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보잉이었어요. 보잉이요? 보잉이 한국 걸 본다고요? 네, 심의관님.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잉이 공급처를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국산을 후보로 올렸다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보잉이 어떤 회사입니까? 하늘을 나는 거대한 여객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쓰는 탄소섬유는 그동안 거의 우리 일본 기업이 도맡아 공급해왔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날 때마다 우리 통장에 돈이 쌓인다고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바로 그 거래였어요. 그런데 그 보잉이 한국산을 후보로 올렸다는 겁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명치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어요. 사사키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한국을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유럽이 사고 미국까지 들여다보는데요. 우리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사사키 씨,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 일은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냉정하게 보는 거지 한국을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유럽 풍력, 그건 그냥 날개예요. 부러져도 사람 안 죽어요. 보잉, 검토는 검토일 뿐이에요. 진짜 채택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사사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기색이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거슬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를 내보내고 혼자 남아 마지막 보루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일반 등급, 산업용은 내줄 수도 있어. 풍력 날개도, 골프채도, 자전거도 다 가져가라고 해. 하지만 진짜 최고 등급은 달라. 우주로 가는 로켓,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그 안에 들어가는 우주미사일급 소재만은 한국이 절대 못 만들어. 그건 일본과 미국만의 영역이야. 그것만 우리가 쥐고 있으면 한국의 목줄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는 거야. 저는 그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방패였어요. 그 방패만 깨지지 않으면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오래전 그 뜨거운 공장에서 제게 검은 실을 보여주던 분. 후지타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박사님을 뵙고 싶어졌습니다. 후지타 박사님은 오래전 현장에서 물러나 도쿄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박사님은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한때 그 뜨거운 가마 앞에서 우렁차던 분이 이제는 작은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계셨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박사님의 흰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양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고 어디선가 낡은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애써 눌렀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미야모토구나. 어서 와라. 얼굴 본 지 참 오래됐다. 박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차를 권하셨어요. 제가 잔을 받아들자 박사님은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야위었어도 여전히 깊고 또렷했어요. 표정을 보니 그냥 인사하러 온 건 아닌 모양이구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그 한국이 결국 해냈습니다. 일반 등급은 물론이고 이제 더 높은 등급까지 자기들 기술로 만든다고 합니다. 유럽이 사고 미국 보잉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이 절대 못한다고 평생을 단언해 왔는데요. 박사님은 제 말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나도 신문에서 봤다. 결국 그날이 왔구나 싶더라. 박사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올게 왔다는 느낌이 더 크다. 박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잠시 그 나무를 바라보시다가 곁에 놓인 낡은 사진첩 하나를 천천히 끌어당기셨어요. 미야모토, 이걸 한번 보겠느냐? 박사님이 펼친 사진첩에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사님이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작은 가마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가마는 지금의 거대한 설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 시작하던 시절이다. 이때 우리는 1등이 아니었어. 저 멀리 앞서 달리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 의심했지. 남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었다. 너희가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데 결국 넘어서셨잖습니까? 그래, 죽으림을 다해서 넘어섰지. 수도 없이 실패하고 가마 앞에서 밤을 새우고 끊어진 실을 붙들고 울기도 하면서 말이다. 박사님은 그 흑백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셨어요. 그 손길에는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우리 일본도 처음부터 1등이 아니었다. 그 검은 실을 처음 만든 건 우리가 아니었어. 우리도 남의 것을 보고 배웠고 밤을 새워 따라잡았고 수도 없이 실패하면서 결국 그들을 넘어섰지. 우리가 그들을 넘었듯이 누군가는 또 우리를 넘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영원한 1등은 없어. 하지만 박사님, 우리는 반세기를 쌓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시간으로 못 따라잡지.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따라잡은 거다. 박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러고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야모토, 한 가지 똑똑히 알아둬라. 칼을 누군가의 목에 너무 오래 겨누면 말이다. 그 사람은 결국 2가지 중 하나를 택한다.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제 손으로 칼을 만들거나. 그리고 절박한 사람일수록 무릎을 꿇기보다 칼을 만드는 쪽을 택하지.
우리가 한국의 목에 너무 오래 칼을 겨누고 있었던 게야. 그 말이 제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사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무서워서 그동안 눈과 귀를 막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안의 오만한 관료는 끝까지 버둥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박사님, 최고 등급만은 다릅니다. 우주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등급만은 한국이 절대 못 만듭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박사님? 박사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야모토, 너는 아직도 성벽 위에 앉아 있구나. 성벽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하질 않아. 마지막 자물쇠라는 그것도 말이다. 절박한 자가 10년을 매달리면 결국 열린다. 나는 그걸 평생 봐왔다. 하지만 미야모토, 한국이 그 일반 등급을 잡는데 얼마나 걸렸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눈빛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 10년을 끊어지는 실 앞에서 버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음 등급 앞에서 그냥 멈출 것 같으냐. 한번 가마의 비밀을 푼 사람은 그 다음 비밀도 푼다. 그게 기술이라는 거야. 첫 문이 가장 어렵지. 그 문을 연 순간 다음 문은 시간 문제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어가는 차만 바라보았어요. 그날 박사님 댁을 나섰는데 박사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미야모토, 네, 박사님. 무너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무너진 뒤에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정할 수 있어. 다음 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부서진 칼을 붙들고 우는 사람이 될지. 그건 내 몫이야. 저는 박사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차마 차에 타지 못하고 한참을 걸었어요. 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눈가가 자꾸만 뜨거워졌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칼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 쥐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후지타 박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사님의 부고를 들은 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등줄기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이 평생 경고하셨던 그 일이 제가 평생 부정해온 그 일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 보고서를 제 책상에 올린 사람은 사사키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제 앞에 섰어요.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동향을 처음부터 다시 추적해봤습니다. 그 회사가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빨라졌는지 그 변곡점이 궁금했거든요. 변곡점이요? 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한국 회사의 탄소 섬유 기술이 비약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다름 아닌 몇 해 전 그 일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을 향해 핵심 소재의 수출을 틀어막았던 그 일이요. 제가 회의실에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소재는 일본의 칼이라고 자랑스럽게 단언했던 그 일. 한국의 목줄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한국은 우리 손바닥 위에 있다고 큰 소리쳤던 그 일. 바로 그 일이 있은 뒤부터 한국의 국산화 속도가 무섭게 빨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사사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심의관님, 보십시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막기 전까지 그 회사의 연구 개발 투자는 완만하게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막은 그해 투자 규모가 갑자기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또 그만큼 늘었습니다. 인력도 폭발적으로 충원됐고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수출을 막은 직후 한국은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정부가 나서고 기업이 나서고 연구소가 나섰어요. 두 번 다시 일본의 핵심 소재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게 한국 전체의 목표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심 소재 국산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그 회사도 거기에 올라탄 겁니다. 그때부터 연구 개발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렸어요. 우리가 한국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쥔 채 한참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났어요. 명치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조여왔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고 사무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릎 꿇리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한국을 무릎 꿇린 게 아니라 한국에게 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심어준 거였어요. 우리가 주먹을 쥐어 보일 때마다 한국은 두 번 다시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을 조를수록 한국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더 거세게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끝내 제 손으로 칼을 만들어냈습니다. 후지타 박사님의 그 말씀이 그 순간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칼을 누군가의 목에 너무 오래 겨누면 그 사람은 결국 제 손으로 칼을 만든다. 절박한 사람일수록 칼을 만드는 쪽을 택한다. 박사님은 이걸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10년도 더 전에 그 뜨거운 공장에서 이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사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누르려고 한 그 일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사키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교훈을 준 셈이니까요.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목이 졸릴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한국은 죽기 살기로 그 의존에서 벗어나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10년 넘게 가마를 지킨 그 회사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전략, 회의실에서 모두의 박수를 받았던 그 전략, 강자의 여유라며 비싼 와인으로 자축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제 손으로 적의 칼을 벼려준 일이었다니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손바닥 사이로 제가 예전에 내뱉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찾아내라고 하세요. 그 정도는 내어줘도 괜찮습니다. 진짜 칼은 따로 있어요. 탄소섬유예요. 그건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자물쇠입니다. 그 말들이 이제 와서는 전부 제 얼굴에 던져지는 돌멩이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자물쇠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다름 아닌 제가 직접 한국의 손에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한국이 절대 그 자물쇠를 열지 못할 거라고 비웃으면서요. 그런데 제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위에서 소집한 긴급 회의에 불려갔어요. 바로 오래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일본이 든든하다고 했던 그 간부가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흡족하게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그 간부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야모토 심의관, 분명히 자네가 말했지. 탄소섬유는 우리의 마지막 자물쇠라고.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지언다고. 우리는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자네 말을 믿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얕본 정도가 아니지. 자네가 설계한 그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에 불을 질렀다는 분석도 올라왔어. 그게 사실인가?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석의 간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칼을 잘 갈아두겠다더니 그 칼이 우리 쪽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군. 그 말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한때 제 자랑이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저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나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예전에 이 회의실을 나설 때 느꼈던 그 묘한 쾌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후지타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곱씹었어요. 다음 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지, 부서진 칼을 붙들고 우는 사람이 될지, 그건 내 몫이야. 저는 그때까지도 어느 쪽도 되지 못한 채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최고 등급만은 한국이 진짜로 검증받은 게 아니라는 끈을요. 그 끈마저 끊어지면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며칠 전 사사키가 제게 전해준 소식이 있었어요. 그 한국 회사의 최고 등급 탄소 섬유가 권위 있는 국제시험 기관의 인증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머지않아 발표될 거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뒤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서 나와서 이 지긋지긋한 불안을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쳐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에 그 한국산 최고 등급 시료를 다시 한번 입수해 직접 분석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어떻게든 단 하나라도 흠을 찾아내라고요. 저는 연구원을 제 방으로 불러 책상을 짚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점을 찾아내세요.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든가 특정 조건에서 무너진다든가 뭐든 좋아요. 한국의 그 최고 등급이 우리 것보다 못하다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가져오세요. 부탁이에요. 네, 가능한 모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원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 그 시료를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올라온 건 사흘 뒤였어요.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때요? 찾았어요? 심의관님, 극저온에서 시험해봤습니다. 영하의 혹독한 조건이요. 그런데 멀쩡합니다. 갈라지지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고온은요? 뜨겁게 달궈봤어요? 네, 고온에서도 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복 하중은요. 수없이 당기고 풀고를 반복하면 분명히 어디선가 약해질 거예요. 그걸 해봐요. 이미 했습니다. 수만 번을 반복했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저는 그를 돌려보내고 또 다른 시험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시했어요. 며칠 동안 우리 연구팀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조건을 전부 걸어가면서요. 저는 단 하나의 흠집이라도 좋으니 제발 무언가가 나와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원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단단히 각오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보고서를 제 책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의관님, 죄송합니다.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못 찾았다고요? 다시 해보세요. 더 가혹하게, 더 까다롭게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극한의 조건까지요. 그런데 심의관님. 연구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 한국산 최고 등급은 우리 최고 등급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우리 것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 멀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고 책상 위 보고서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일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것보다 더 안정적이라니. 제가 평생을 지켜온 그 마지막 성벽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 제 마지막 방패가 그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제시험기관의 공식 인증 결과가 세상에 발표됐습니다. 한국이 만든 최고 등급 탄소 섬유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제 기준을 통과했다는 거였어요. 우주와 항공에 쓸 수 있는 등급으로 정식 인증을 받았다는 발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 그 결과를 확인해 주었고 외신들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일본의 독점이
마침내 무너졌다. 저는 그 속보들을 모니터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어요. 어느 외신은 이제 세계가 일본 한 곳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어느 외신은 한국이 반세기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혔다고 했어요. 또 다른 외신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로 더 이상 한국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날 우리 부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전화가 빗발쳤고 도레이를 비롯한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도레이의 그 윗선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다급함을 넘어 거의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심의관님, 분명히 최고 등급은 안전하다고 하셨잖습니까?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전화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답을 주던 제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심의관님, 듣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을 짜내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어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끝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명치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바로 그때 한 장면이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그 국제 소재 학회에서요. 일본 부스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행사장 한 구석 한국 부스는 텅 비어 있던 그날, 안경을 쓴 눈빛이 유난히 차분하던 한 한국 기술자가 제게 정중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지도 않고 비웃으며 말했었죠. 한 10년쯤 더 만들어보고 그때도 회사가 남아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었어요. 10년 뒤라니. 그땐 당신 회사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로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거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 회사는 사라지기는커녕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제가 받지도 않고 돌려보낸 그 명함의 주인이 바로 그 가마, 앞을 10년 넘게 지킨 베테랑 연구원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나라 일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남긴 그 한마디, 10년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던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차분한 눈빛은 사실 절박함을 견디고 또 견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자라기 전에 밟아야 한다고 비웃었던 그 작은 싹은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1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손끝으로 비벼 껐다고 믿었던 그 불씨는 꺼지기는커녕 한국의 어느 뜨거운 가마 속에서 점점 더 거세게 타올라 끝내 제 성벽을 통째로 태워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요. 내가 틀렸다. 평생을 단언해 온 그 한마디,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던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의 충격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제 책상 위로 또 하나의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 자기들 손으로 만든 최고 등급 탄소 섬유를 가지고 정말로 우주를 향해 무언가를 쏘아 올리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 사실은 한국이 보여줄 진짜 모습의 아주 작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평생 영원하다 믿었던 마지막 자물쇠가 이렇게 소리도 없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 너머로 펼쳐질 광경이 저희 마지막 자존심마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우주를 향해 무언가를 쏘아 올린다는 그 보고서를 읽은 뒤로 저는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최고 등급을 만든 것까지는 인정한다 쳐도 그걸 진짜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내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우주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단 한 군데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거대한 발사체는 하늘에서 그대로 부서져 버려요. 저는 내심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욕심을 부리다가 우주라는 냉혹한 무대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기를요. 그러면 무너졌던 제 자존심도 조금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발사 당일 저는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직원 여럿이 나와 있었어요. 다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각자의 모니터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어요.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한국의 발사 중계 화면을 띄웠어요. 화면 속에는 새하얀 발사체 한 기가 발사대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매끈한 동체와 꼭대기에서 위성을 감싸고 있는 덮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안이 바싹 말라가는 걸 느꼈어요. 저 동체의 상당 부분과 저 덮개가 한국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그 검은 실로 빚어졌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아래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어요. 옆자리 사사키도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사체가 거대한 화염 기둥을 토해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새하얀 연기가 발사대를 뒤덮었고 그 사이로 발사체가 곧게 하늘을 갈랐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흔들려라. 부서져라. 제발 어디 한 군데라도 무너져라. 그래야 내가 평생 옳았다는 게 증명되니까. 그래야 우리 일본의 소재만이 진짜라는 게 증명되니까. 하지만 발사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몸체는 엄청난 압력과 진동을 견디며 똑바로 흔들림 없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1단이 분리되고 다음 단이 점화되고 마침내 위성을 감싼 덮개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위성이 우주의 검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어요. 정해진 궤도에 정확하게요. 중계 화면에 큼지막한 글자가 떴습니다. 발사 성공. 위성 궤도 안착 성공. 그 순간 한국 관제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고 누군가는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몸을 기댔습니다. 명치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귓가에서는 또 그 윙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토록 부서지기를 빌었던 그 발사체가 한 점 흔들림도 없이 제 임무를 완수해버린 거예요. 한국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검은 실은 우주라는 가장 냉혹한 시험장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사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심의관님, 완벽한 성공입니다.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저 발사체에 들어간 핵심 소재가 전부 한국산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면 속에서 환호하는 한국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발사가 성공한 직후부터 효성의 그 탄소섬유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우주에서 검증을 마친 소재라는 그 한마디가 그동안 한국을 막아온 모든 의심을 단숨에 걷어냈거든요. 그렇게도 검증을 따지던 세계가 이제는 앞다투어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사키가 한 장의 보고서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그날따라 묘했습니다. 심의관님, 효성의 탄소섬유 사업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흑자라고요? 네, 17년 만입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던 그 사업이 마침내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자 폭이 매 분기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치가 다시 묵직하게 조여왔어요. 17년. 제가 매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비웃던 그 적자가 무려 17회였습니다. 저는 그 적자 보고서를 볼 때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자살행위라고 코웃음을 쳤었죠. 곧 포기할 거라고, 결국 다시 우리 문을 두드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 17회의 적자를 끝끝내 버텨낸 끝에 마침내
그 독의 바닥을 메워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문득 오래전 그 보고서에서 읽었던 한국 회사 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던 그 말이요. 그때 저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세처럼 들리던 한마디가 17년이 지나 진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다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등 뒤를 겨우 따라붙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따라잡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검은 실을 들고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미래의 시장으로 먼저 달려갔어요. 수소를 연료로 쓰는 새로운 운송수단, 하늘을 나는 도심의 교통수단,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대한 설비들. 그 모든 미래 산업의 한가운데에 탄소섬유가 있었는데 한국은 거기서 발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믿기 힘든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그 탄소섬유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본보다 먼저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펜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먼저라니. 우리보다 먼저라니. 우리는 늘 앞서가는 쪽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우리 뒤를 쫓아오는 쪽이었고요.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통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그 한국을 곁눈질로 살피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무렵 저는 부처의 고위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오래전 제가 마지막 자물쇠를 자신만만하게 떠들 때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바로 그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상석에 앉은 간부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여유가 없었어요. 미야모토 심의관, 자네가 분명히 말했었지. 그 마지막 자물쇠는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지언다고. 우리는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네 말을 믿고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한국이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네 생각을 말해보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시선들 한가운데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정말로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평생 누구 앞에서든 자신 있게 답을 내놓던 제가 그 회의실 한가운데서 입을 다문 채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갈라진 목소리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들이 절박하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칼을 쥔 채 너무 오래 배가 불러 있었고 그 사이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만의 칼을 벼렸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이제 우리 것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왔다는 걸 근거로 단언해 왔지만 그 오랜 경력이 도리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다음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책임입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실은 저와 함께 그 자물쇠를 믿고 느긋하게 비웃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 휘둘러 온 칼이 결국 제 손으로 돌아와 제 자존심을 베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칼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후지타 박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박사님의 마지막 말을 끝내 외면했던 그날 밤을요. 박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을 너무 세게 휘두르면 그 칼에 맞은 자는 살아남기 위해 자기만의 칼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제가 자랑하던 그 마지막 자물쇠가 한국을 가둔 자물쇠가 아니라 한국을 잠 못 들게 한 자명종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때 저는 박사님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사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의 소재라는 칼을 들이댈 때마다 한국은 2번 다시 그 칼 앞에서 떨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자기 칼을 벼렸어요. 우리가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가장 단단한 무기를 길러낸 겁니다. 우리가 휘두른 그 칼이 결국 한국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었고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숫돌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박사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칼을 준비하라던 그 말은 한국을 더 세게 누를 다음 무기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칼 같은 건 세상에 없으니 칼 하나에 모든 걸 걸고 그것을 무기 삼아 남을 누르는 그 오만함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칼을 쥐는 법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법을 저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한국의 그 전주 공장에서 흑자 전환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는 기사에 실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10년 넘게 그 뜨거운 가마 앞을 지켜온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눈빛이 유난히 차분한 사람, 정우진이었어요. 오래전 그 국제학회에서 저에게 정중히 명함을 내밀던 바로 그 사람, 제가 받지도 않고 비웃으며 돌려보냈던 10년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던 그 사람이요. 사진 속의 그는 그때보다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지만 그 차분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짧은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끊어진 실보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헛돈 쓴다고 다들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일이 아니라 2번 다시 누구의 손바닥 위에도 놓이지 않겠다는 우리 모두의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며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건 분함도 패배감도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제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건 부끄러움이었고 또 어쩌면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비웃었던 그 차분한 눈빛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그건 절박함을 견디고 또 견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매일 끊어지는 실 앞에서 절망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그 뜨거운 가마 앞에 서던 사람의 눈빛이요. 제가 손끝으로 비벼 껐다고 믿었던 그 작은 불씨를 10년이 넘도록 자기 가슴 속에서 꺼뜨리지 않고 지켜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가 했던 그 말, 10년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다던 그 한마디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끝내 지켜낸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 어딘가에 한국이 자기들 손으로 만든 그 검은 실로 쏘아 올린 위성이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위성을 향해 마음속으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제가 인사할 차례였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칼을 쥔 손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소재를 누구에게 팔고 누구에게는 팔지 않을 것인가. 그 칼자루를 흔드는 일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저는 그 칼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그 칼로 한 나라를 영원히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영원한 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사람의 의지보다 더 단단한 무기도 세상엔 없어요. 누군가의 가장 약한 곳을 짓누르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그 사람에게 가장 강해져야 할 이유를 쥐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은 자원도 변변치 않고 땅도 좁고 핵심 소재는 늘 남에게 기대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을 의존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하며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이 17회의 적자를 버텨내고 끊어지고 또 끊어지던 실을 끝내 길들여 세계에서 3번째로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멀리 앞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구의 손바닥 위에도 놓이지 않겠다는 마음, 2번 다시 가슴 졸이며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에 쥐고 있던 그 칼을 조용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후지타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부탁을 이제라도 따르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나라의 가장 약한 곳을 짓누르려다 도리어 그 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버린 어리석은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 미야모토 레이코가 직접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던 그 오만한 장담을 우리는 17회의 끈기와 땀으로 보란듯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